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최화인입니다. 이슈와 뉴스의 숨겨진 의미들을 탈탈 털어보는 코인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언디파인드 랩스의 조동현 대표님 모시고 2026년도 코인 시장 전망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제 새해가 됐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언디파인드 랩스 대표 조동현입니다. 네, 대표님, 이제 올해 코인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까에 대한 얘기하기 전에 작년도에 대한 총평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5년도는 이 블록체인 시장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 같습니다. 2024년부터 미국에서 규제 완화가 시작되고 2025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시장의 움직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던 한 해 같은데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바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성장인 것 같습니다. 사실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이 블록체인 시장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너무나 익숙하고 또 이 시장에서는 필수적인 하나의 코인이기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변동성을 해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 변동성이 예전에는 굉장히 컸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자산을 시장의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이 됐는데 2025년도 이제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앞으로는 일상생활에도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자산이다라고 바뀐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대중화가 좀 일어났던 한 해 같고 또 이것을 또 이뤄내기 위해서 수많은 좀 기술들이 좀 개발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더리움 쪽에서는 뭐 오라클의 이슈든지 아니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이걸 어떻게 검증해야 되는지 또 더 나아가서 금융상품을 어떻게 블록체인상으로 올려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2025년도 한 해에 전부 다 성장, 그 기술이 개발되고 성장했던 한 해 같습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번 한 해는 스테이블 코인의 대중화가 이 블록체인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핵심 키워드가 스테이블 코인이다. 그게 가장 생태계 변화, 구조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어떤 이제 기제였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과연 뭐가 될까? 이제 그게 가장 핵심 포인트잖아요. 그런데 작년도의 변화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변화 중에 이제 중요한 한 포인트가 현물에서 파생,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또 분산화된 거래소로 이동인데 사실 저희가 그걸 덱스라고 하는데 덱스와 디파이를 조금 개념적으로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시청자분들께서 어려워하시는 게 중앙화 거래소는 이해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거래소들이 회사가 운영하는 거래소이고 만약에 이 거래소가 해킹됐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체가 있잖아요. 근데 이 탈중앙화 거래소 자체는 이 중앙화 거래소에 이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책임져 줄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차이죠. 하지만 자신이 직접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고 또 중앙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KYC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사용자가 어디에 거주지를 갖고 있고 또 이 사람의 어떤 자금의 출처가 어디서 왔는지를 다 입증해야지만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전 세계에 이런 것들을 하기 싫어하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나 아니면 이제 중국 자본들이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 하는데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수요가 생각보다 크다 보니까 그러면 KYC가 필요 없는 그런 거래소들이 이제 출시가 되기 시작했고 그것을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직접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래소하고는 본질적으로 좀 차이가 크다. 그러면 이제 덱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매매 인프라 같은 거고 디파이는 분산된 금융, 그러니까 금융 서비스 전체 조금 더 개념적으로 큰 개념인데 지금 이제 저희가 단순히 디파이 서비스에서 어떤 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은 많은데 잘 모르시잖아요. 저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 혹은 이제 플랫폼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디파이 생태계를 좀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이 역사가 있습니다. 2020년도 여름부터 디파이라고 하는 개념이 블록체인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때 당시 이게 왜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각국의 이제 금융 어떤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하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나왔어요. 이 디파이 자체는 이제 21년에 굉장히 큰 상승을 맞이해서 2023년 하락장이 지나고 24년도에 점점 고도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그럼 디파이 생태계가 어떻게 꾸려졌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금융시장에서 사용하시는 모든 서비스를 전부 다 인터넷 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치와
대출이죠. 예치와 대출은 사실 은행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굉장히 강하고요. 자국의 자본시장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규제 장벽이 높은 산업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인터넷상에 전부 다 구현을 해놓은 거예요. 누구든지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를 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또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 대표적으로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디파이 프로토콜에 맡기고 거기서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가는 대출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점들이 디파이 성장에 굉장히 큰 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21년도까지 그래서 은행도 디파이 위에서 개발되기도 했고요. 좀 더 이제 복잡하게 좀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파생 상품까지 이게 확장되었습니다. 파생 상품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현물 선물 거래,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금이나 은 같은 것들을 뭐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도 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더 나아가서 채권의 이자와 원본을 나눠 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도 나왔고요. 그래서 사실 생각보다 모든 금융 서비스들이 인터넷상으로 구현이 됐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게 있냐면, 개별 국가가 만들어 놓은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독립적인 시장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하나의 시장이라는 게 좀 다릅니다. 글로벌 시장이라는 얘기죠. 왜 우리가 이제 일본에서 금융 거래를 할 때나, 아니면 미국에서 할 때나, 한국에서 할 때나 전부 다 다른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다른 원장으로 움직이죠. 근데 재밌게도 이 디파이는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네트워크 기반 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부분 다 동일한 원장으로 사용이 되고, 또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상품을 쓰려고 이렇게 모여드는 거죠. 그래서 국가 경계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자 굉장히 특이한 점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표님 아까 이제 해주신 답변들을 쭉 이제 좀 궤를 맞춰 본다면, 결국 이제 덱스를 쓰는 거는 중앙화되어 있는 거래소의 어떤 좀 정보 노출을 꺼려서 덱스로 이동을 하는데, 덱스라는 건 기본적으로 거래의 기본적인 서비스가 있다면, 디파이는 거기에 플러스 대출, 그다음에 뭐 예치, 여러 가지 파생 상품 거래까지 가능한 형태로 서비스의 범위가 더 확장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디파이 서비스가 글로벌하게 쓸 수 있다라고 하면, 또 하나 여기서 좀 부딪히는 문제가 규제의 문제예요. 그럼 이거 좀 서로 상치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21년도에 말씀 주신 대로 규제 이슈가 불거졌었습니다. 그래서 게리 겐슬러가 이제 SEC 의장을 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모든 디파이는 불법이다. 기본적으로 이런 토큰 발행도 증권이기 때문에 증권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많이들 이제 기소를 당했죠.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전부 다 철회를 했습니다. 즉, 이 디파이도 금융 시스템으로 들여오는 단계로 좀 접어든 것 같고요. 제도권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체는 규제 측면에서는 많이들 좀 해소가 된 것 같고,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이제 유니스왑이라고 하는, 즉 이종 토큰을 교환해주는 하나의 그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더리움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변환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그런 플랫폼인데, 사실 SEC의 강력한 어떤 규제 때문에 확장을 못하다가 최근에 이게 철회되면서 급속도로 이제 확장을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뭐 이런 점들이 사실 초반에는 규제의 장벽 때문에 성장을 좀 느리게 했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성장 궤도를 타서 굉장히 빠르게 좀 확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2025년도에는 이제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기반들이 좀 마련이 되면서 시장 확장의 어떤 이제 바탕이 마련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디파이를 지금 사실 하시는 분들이 전체 유저 규모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조금 더 실사용자가 좀 많고, 또 자금을 조금 더 많이 모으고 있는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좀 뭐가 있는지, 또 이제 어떤 부분들이 메가 트렌드가 될지를 좀 짚어주시겠어요? 디파이는 규제 장벽 때문에 가치를 크게 많이 받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그들이 발행한 토큰 자체가 가치를 받으려면 수익을 서로 공유를 해주던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이 매수를 하는데, 규제가 있기 때문에 배당도 할 수 없고, 또 자사주 매입도 할 수 없고, 이런 환경이었단 말이죠.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이 토큰 발행 자체도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고, 그다음에 이런 디파이 거래 자체도 이제 합법이기 때문에 이제는 규제가 완화되면서 자신들이 서비스를 제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토큰 홀더들한테 배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서비스의 가치와 자신들이 발행한 토큰의 가치와 이게 얼라이먼트가 된다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이게 분리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사면 뭐해? 아무 기능도 없는데,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주식처럼 이 코인을 갖고 있으면
내가 배당을 받을 수 있거나 혹은 회사들이 자사주 매입하는 것처럼 토큰을 계속 시장에 사들여서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국면으로 접어드는 거죠.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프로젝트들이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고, 거기서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는 거는 개인적으로 유니스왑 같은 이제 프로젝트들이 대표적으로 뽑히는 것 같아요. 유니스왑은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가장 큰 교환소입니다. 이더리움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이더리움으로, 혹은 굉장히 많은 어떤 알트코인과 교환할 수 있는 하나의 거래소고, 1년 동안 이 교환되는 이 거래량 자체가 50빌리언 달러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럼 하나로 하면 한 70조 원이 넘어가는 규모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큰 규모인데,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기존에는 회사의 이익으로 귀속시켰지만 앞으로는 자신들이 발행한 이 유니 토큰이라고 하는 이 코인을 다시 사주거나 이들한테 배당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발표된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디파이들이 굉장히 성장세가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를 찝어보자면 이제 하이퍼리퀴드 같은 선물 거래소가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선물 거래소라고 하면은 블록체인 시장에서 어떤 바이낸스나 OKX 같은 글로벌 어떤 거래소들이 제공했던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자본이 얼마 없어도 굉장히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돈을 벌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어떤 장점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는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KYC가 필요하고 자신들이 지불하는 수수료가 굉장히 높다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해결한 프로젝트가 바로 하이퍼리퀴드고, 하이퍼리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자신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99%를 자신들이 발행한 코인을 다시 매입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출시한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매달 벌어들이는 수익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집계를 해보면 한 1.2 빌리언 달러, 하나로 하면 2조에서 3조 원 정도 수익을 창출했고, 그 금액을 전부 다 토큰 매입으로 활용을 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리고 사용자들이 그 플랫폼에서 낸 거래 수수료를 다시 토큰으로 다시 돌려주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한테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선물 거래소에 참여를 한다면, 디파이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그 거래소를 사용한다면 성장 모멘텀이 훨씬 크다라고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디파이 프로젝트 두 가지로 이제 유니스왑과 하이퍼리퀴드 꼽아주셨는데요. 유니스왑이 이제 코인 간의 교환을 중심으로 하는 게 서비스의 포인트라면, 하이퍼리퀴드는 무기한 선물이 중심이다.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하이퍼리퀴드가 전체 그 디파이 시장의 한 80% 정도를 점유를 해서 굉장히 놀라운 성장세를 좀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하이퍼리퀴드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이낸스를 포함한 중앙화 거래소들의 선물 거래 비중 자체가 80% 이상이었습니다. 재밌게도 하이퍼리퀴드의 이제 성공으로 이 점유율이 계속 내려오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50%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 말은 즉슨 그 나머지 그 갭 자체를, 그 차이를 전부 다 하이퍼리퀴드가 가져갔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KYC를 하기 싫어하는 유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미국 사용자들은 원칙적으로는 그 선물 거래소를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근데 선물 거래소를 사용할 수 없지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또 선물 거래를 또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러면 가장 괜찮은 플랫폼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하이퍼리퀴드밖에 대안이 없었어요. 실제로 미국에 가서 바이낸스에 접속하시면은 차단당하십니다. IP 자체가 다 미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접속 자체가 불가하고 가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베이스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코인베이스는 현물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선물 시장에 대한 잠재력은 많지만 이거를 미국 시장에서 소화시켜 줄 수 있는 플랫폼이 없었거든요. CME 거래소가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래소지만 사실 페어가 되게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정도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종목인데, 블록체인 시장에는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알트코인을 선물 거래하고 싶어하는 이제 미국 어떤 사용자들을 끌어들인 게 바로 하이퍼리퀴드고, 그 하이퍼리퀴드가 그래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앞으로도 이런 어떤 수요는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사실 선물 거래가 합법은 아니거든요. 또 이걸 불법도 아니지만 합법도 아닙니다. 각국에 사실 이런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거래소들의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코인과 그 서비스의 가치가 일치하는 이제 프로젝트들이 몇 없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프로젝트들이 좀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가 스테이블 코인의 원년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가상자산 시장에서 얼마나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고 있는지도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또 좀 궁금한 게 실제로 이제 지급결제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활용이 될까에 대한 부분도 좀 궁금해요. 그래서 뭐 이제 BC 카드가 또 이제 코인베이스하고 MOU를 체결해서 국내에서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 특히 USDC를 기반으로 해서 결제되는 것들을 좀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개발도상국 자체는 자신들의 화폐가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 훨씬 더 좋은 대안책으로 좀 뽑히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을 지급 결제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크립토 시장에서는 네오뱅크라고 좀 부르고 있는데요. 인터넷과 자신의 핸드폰만 있다면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어디서든지 결제할 수 있는 이제 시장이 이미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시 선진국으로 넘어오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 같아요. 한국만 보더라도 핀테크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잖아요. 토스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카카오, 어떤 페이 같은 걸 활용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불편은 없기 때문에 사실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선진국보다는 오히려 개발도상국 쪽에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선진국에는 그러면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활용이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전부 다 투자 수단으로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국채에서 발생되는 이 이자를 수취하는 목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어떤 토큰화된 주식을 거래하기 위한 어떤 수단, 더 나아가서 어떤 단기 채권을 매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선진국에서 지급결제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하려면은 적어도 한 2, 3년 후에 어떤 일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내년만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여러 가지 유즈 케이스들이 좀 생길 것 같다. 반면에 개발도상국은 이미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선진국은 투자 자산 증식 수단이고 그리고 금융 인프라가 없던 이제 개발도상국은 차라리 이제 지급 결제에서 더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게 이더리움하고 또 스테이블 코인이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사실 2025년도 이더리움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는데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이게 그러면 이더리움이 자체적인 어떤 유틸리티성이 만들어진 거냐 이거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가 아닐까 싶긴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특히 비트마인의 이제 그 수장인 이 톰리가 항상 얘기를 하죠.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더리움의 가치가 높아진다. 그 근거는 뭐냐면 결국에 수수료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이고 그 수수료가 많이 발생한다면 이더리움을 소각해서 이더리움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많이 발행된 그럼 그 네트워크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더리움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활용하는 이 빈도수는 솔라나나 혹은 다른 네트워크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더리움만 이런 어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성장에 수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 더 많은 어떤 네트워크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시장을 좀 견인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장점은 보안성이 다른 네트워크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리고 탈중앙화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누구든지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는 사실 이더리움에 훨씬 더 많이 조금 쏠려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JP 모건이나 아니면 이런 블랙록이나 더 나아가서 뭐 골드만삭스 같은 기관들 자체는 전부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더리움이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은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나 여러 가지 자산 결제 최종 인프라로 이더리움을 쓸 거니까 여기선 계속 이제 가치가 올라갈 거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 2025년도를 조금 돌아보자면 상반기 1, 4분기엔 굉장히 이제 폭풍 성장을 하다가 연말에 그 이제 성장분을 거의 다 반납을 했잖아요. 근데 또 상반기에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과 은은 또 폭풍 랠리가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뭐 금은 70%, 뭐 은은 150%까지 올랐는데 크립토하고 이렇게 정반대였던 시장이 좀 형성됐는데 올해는 좀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2026년도에는 굉장히 좀 지루한 하나의 장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비트코인을 우리가 좀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내러티브로 나왔지만 사실 금과의 어떤 퍼포먼스를 봤을 때는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투자 자산으로서 매력이 조금 상당 부분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다만 2023년부터 지금까지 올랐던 수치만 보면은 4배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상승률을
보였지만 2025년 하반기부터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비트코인은 굉장히 지루한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으나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었던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은 탈중앙화와 익명성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의 가치가 일어났던 거로 생각이 돼요. 그러면 2026년도에 누가 가져갈까라 생각해 보면 프라이버시 코인들이 지금 이런 가치들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초반에 좋아했을 때는 탈중앙화된 자산이다. 그리고 정부의 어떤 개입도 없는 자산이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는 것을 누구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자산이다라고 하면서 자산에 대한 어떤 가치를 좀 기대했던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 시장도 굉장히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을 했고 또 금융시장에서 대표적인 기관들이 이 시장에 참여를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탈중앙화된 자산도 아니고 또 익명성이 보장된 자산도 아니게 돼버렸어요. 대표적으로 사토시가 갖고 있는 지갑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이 고래들이 누군지도 이제 식별할 수 있는 기술들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갖고 있었던 본질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아요. 디지털 금보다는 오히려 투자 자산으로 인식이 시장에서 많이 되는 것 같고 탈중앙화와 이 익명성을 갖고 있는 코인들이 지금 굉장히 큰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프라이버시 코인으로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2026년도는 이게 더 내러티브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지캐시 같은 코인들은 올해 7배에서 8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는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대로 이제 높은 시총을 유지하되 비트코인 초기 가치를 갖고 있는 이 프라이버시 코인이 앞으로는 더 큰 성장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궁금한 게 작년도 이제 연말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서 이제 가격이 확 빠졌던 이유들이 기관 자금의 대규모 이제 이탈이었잖아요. 그러면 2026년도 올 한 해의 기관 자금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별로 없나요? 뭐 기관 투자자들은 어쨌든 시장의 어떤 센티먼트에 따라서 많이들 이동을 하잖아요. 주식 시장이 굉장히 성적이 좋으면은 주식 시장에 머물러 있고 또 거기가 또 지지부진하면은 다시 뭐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대체 자산으로 넘어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돌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더 큰 성장을 하려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즉 스트래티지 같은 재무전략 기업이나 ETF 어떤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좀 매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금과 음은 굉장히 큰 랠리를 하고 있고 또 AI 기업들도 큰 랠리를 보이고 있는 동시에 이 디지털 자산 자체는 퍼포먼스가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으로 어떤 기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알트코인 쪽에 조금 더 수급이 쏠리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 코인 시장에서 사람들이 참여하는 목적은 높은 수익률 때문에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높은 기대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참여를 하는 건데 비트코인이 지금보다 많이 못 올라간다고 하면은 뭐 다른 알트코인들은 충분히 그 어떤 갭을 메꿀 수 있는 여력은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쪽으로 사실 순환매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빠진 기관 자금이 XRP 리플하고 이제 솔라나 쪽으로 좀 쏠리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2025년도에 알트코인 ETF들이 출시를 많이 했습니다. 뭐 말씀하셨던 리플이나 솔라나 ETF도 출시가 됐고 이 두 개 자산에 유입되는 이 규모 자체가 조금씩 커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결국 사람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이제 충분히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시총의 갭이 차이가 있는 그런 알트코인들로 좀 순환매가 도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비트코인이 견뎌주지 못하면은 사실 의미가 별로 없어지거든요. 이제 이 크립토 시장 자체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계속 횡보를 해줘야지 다른 알트코인들이 더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어서 올라갈 수 있는 건데 그래서 2026년도에는 비트코인이 크게 오르지 않아도 다른 알트코인들이 이 갭을 메꿀 수 있는 한 해가 좀 됐으면 좋겠네요. 그 작년도에는 뭐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뭐 금리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데 2026년도 그럼 올해에 이 가상자산 코인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말하자면 작년은 뭐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렇게 딱 키워드를 뽑는다면 올해는 어떤 키워드를 좀 뽑을 수 있을까요? 키워드 측면에서는 지금 두 가지를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토큰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프라이버시라고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큰화 같은 경우는 생소한 개념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 달러를 토큰화한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고 또 어떤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을 토큰화한 게 비트코인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주식이나 아니면 금, 은, 채권 같은 어떤 상품들도 전부 다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할 수 있는 모멘텀이 올 것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 토큰화 시대를 이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프라이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비트코인이 갖고 있었던 특수성이 지금 무너진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너무나 자세하게 이제는 추적이 가능하고, 또 심지어 누가 갖고 있는지도 식별할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만들어지는 대규모 자금 이동도 실시간으로 이제 추적이 되고 있고, 어떤 사람이 큰 규모의 거래를 했을 때 거래 규모가 시장에 노출이 됨으로써 그 어떤 투자자의 손실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했을 때는 프라이버시를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 있는 기술들이 앞으로는 좀 크게 좀 주목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더리움도 2026년도에 가장 큰 중요한 골자로 뽑고 있는 게 바로 이제 프라이버시입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으면 큰 규모의 어떤 자금 거래를 할 수가 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지를 지금 굉장히 기술 개발을 지금 하고 있고, 26년도에는 이것들이 점점 대중적으로 알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대표님, 프라이버시 코인과 프라이버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게 가장 확 와닿게 어떤 코인들이 그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일단 이더리움만 보더라도 이더리움의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다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사실 이더리움의 가치였어요. 투명성이잖아요. 근데 이제 투명성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의 참여를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보완해 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영지식 증명으로 이런 트랜잭션을 감춰주는 기술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프라이버시라는 게 실질적으로 왜 중요한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내가 얼마의 돈을 벌고 있고 내가 내 직원들한테 얼마의 월급을 주고 있는지, 또 같은 회사의 동료가 얼마의 월급을 받는지를 전 세계 사람들이, 그리고 옆에 있는 동료가 안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사실 회사에서도 자신의 연봉을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터놓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회사에서도 이걸 장려하진 않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블록체인 상에서 일어났을 때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해주는 기술 자체가 이제 프라이버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라이버시 토큰 자체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오히려 이제 일반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어떤 거래하거나 혹은 어떤 이더리움을 거래했을 때 그 거래의 어떤 트랜잭션을 숨겨주는 것을 또 프라이버시라고 부르지만, 이 프라이버시화된 토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캐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캐시 네트워크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송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얼마의 자금이 그쪽으로 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금의 규모나 이런 것들 노출하고 싶지 않은 자금들이 오히려 비트코인에 있다가 이제 지캐시로 조금 넘어오고 있는 좀 상태이고요. 최근에는 유통되고 있는 코인의 31%가 전부 다 안 보이는 하나의 유동성 풀로 흘러갔어요. 그 말은 즉슨 31%가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장에서 식별할 수 없는 하나의 공간으로 이동했다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이번 연도에 한 7배에서 8배 정도 오를 수 있었던 좀 계기도 됐죠. 그래서 사실 이런 프라이버시를 두 가지로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프라이버시가 된 코인을 거래하는 사람, 우리가 초반에 비트코인을 거래했듯이, 두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기 위한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이런 프라이버시 기술, 이 두 가지 측면으로 2026년도에는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주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026년도 코인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은 나의 자산을 남에게 알리지 않는 형태로 바뀐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2026년도 아까 이제 전망하시기로는 굉장히 좀 가격 변동성이 없는 시장이 될 거다 이렇게 하셨는데, 코인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럼 올 한 해를 또 임해야 될까요? 사실 저는 4년 그 주기설을 좀 믿지 않습니다. 이제 시장은 너무 달라졌고 새로운 자본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예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사실 4년마다 굉장히 큰 폭으로 변동성을 보였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만약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큰 폭 하락한다면 충분히 이것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대기 자본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년이 아니라 이 주기가 굉장히 사실 짧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그 6개월마다 이런 변화가, 상승장과 하락장의 변화가 계속 올 것 같고, 내년에는 아무래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크게 상승을 하지 못하고 계속 횡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한 또 기대감 때문에 알트코인
알트코인들이 훨씬 더 많이 오를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을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대부분 가치가 없기 때문에 거래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규제가 바뀌어서 주식처럼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사람들이 스타트업의 주식이 아닌 이제 코인을 삼으로써 그 가치가 서비스가 잘 되면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벤처 시장이 만들어졌다라고 좀 봐도 될 것 같고 26년도에는 이런 서비스의 가치와 토큰의 가치가 서로 일치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훨씬 더 좀 잘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보다 훨씬 수익성이 좋은 프로젝트들이 이 시장에 많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프로젝트들의 어떤 가치가 굉장히 지금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횡보해 줄 때 오히려 이런 어떤 가치가 있는 그런 알트코인들은 훨씬 더 큰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기술 가치가 있는 알트코인을 찾는 게 어떻게 보면 핵심 포인트겠네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언디파인드 랩스 조동현 대표님 모시고 2026년도 코인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변수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